네, 안녕하세요.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천이 있는 저녁, 막인천 인천의 정체성을 묻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그 책이 제목이기도 한 확장도시 인천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줄 선생님은 연세대에서 건축공학과로 석사를 받으셨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계시고요. 확장도시 인천의 공동 저자이시자 이에 대한 다수의 강연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인천의 도시 변화와 발전을 통해 인천은 누구의 도시인가 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의 김윤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확장도시 인천이라는 주제와 도시의 경계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아마도 인천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인천이라는 공간과 인천이라고 영역 지어진 그 공간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확장도시 인천 오늘 드릴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확장하는 도시, 대도시 되기라는 주제로 195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천이 어떤 식의 도시 확장의 문법을 통해서 대도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파트를 가지고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는 누가 채웠는가라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그렇게 늘어난 공간들을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 메꿨는가에 대해서 볼 것이고, 그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은 누구의 도시인가는 제가 어떤 결론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앞에 두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같이 좀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사진은 확장한 도시 대도시 되기에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사진은 1967년의 인천의 시가지의 위성 사진입니다. 물론 이때 인천이라는 행정구역 자체를 보면 이제 부평지역도 인천에 속하고 만수동까지 어느 정도 영역이 인천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천이라고, 이 시대의 인천이라고 인지하는 원도심 지역은 대체로 이 정도 영역으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보면 왼쪽 사진은 이제 북성동의 일제시대 때 이미 구역 정리가 완료가 되어 있는 시가지의 모습이고요. 그 바로 옆에, 오른쪽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송현동의 전후 지역에 사람들이 밀집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930년대 이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그 주택지가 빼곡하게 이제 산에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약간 도시 계획이 없는 상태로 일단 채워진 거죠. 사람들이 급격하게 밀려들면서 그 인천 시가지라고 생각했었던 북성동 이외의 지역들, 주변 지역이 도시로 점점 넓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불과 여기에서 20년이 흐르고 나면 인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급격하게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연이 막아서는 곳 끝까지 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만수동 쪽까지, 그러니까 그 소래산 영역까지 막아서는 곳까지 인천이 계속 동쪽으로 발전을 한 거죠. 계속해서 비어있는 땅, 물론 이제 비어있는 땅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농지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농지나 뭐 공장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을 전부 주택 지역으로 바꿔가면서 오른쪽으로 도시가 커지게 됩니다. 이 시대에 커진 공간들은 조금 더 큰 구획과 조금 더 정돈된 도시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이제 주안역 앞에 예전에 있었던 시민회관 사거리 주변 지역인데요. 단독주택들, 1970년대 정도에 형성이 되었던 단독주택 중심으로 택지 개발이 되어 있었던 도시구역이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이제 점점 더 지금 보시면 동쪽으로 갈수록 그 블럭의 사이즈,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얘기하는 블럭의 사이즈가 조금씩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간석주공 아파트, 지금
오른쪽 사진의 왼쪽 아래 보면 시청이 새로 만들어진 시청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시청 패러디 간속중앙 아파트 이게 1984년 정도의 사진인데 그 아파트들이 처음으로 그 대단지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도시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도시가 평면적으로 넓어지고 블럭의 사이즈가 커지고 그다음에 주택이 대단위로 공급이 되다가 아파트가 대단위로 공급이 되는 이런 현상들은 이런 식의 구획정리 사업이라는 정책을 통해 제도적인 그 제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게 결국 그 국가가 토지를 수용을 해서 일부는 다시 그 상업지역이나 도로용지로 형성을 해서 상업지역은 판매를 하고 그 수익을 바탕으로 이제 국가는 이제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이 토지가 수용당한 사람들은 그 땅을 다시 택지로 받아서 다시 앞에서 보신 이런 그 사진과 같이 자기의 주택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구획 정리 사업이 인천의 거의 전 지역에 걸쳐서 1930년대부터 2000년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통해서 도시가 계속 평면적으로 넓어지고 계속해서 주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동쪽으로 계속 동진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은 그 새롭게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어디에 만들어졌는지 밀도를 보실 수 있는 사진인데요. 파란색으로 그 칠해진 지역이 이제 이 시점에 주택들이 집중적으로 건설된 지역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왼쪽 사진은 1975년 이전이고요. 오른쪽은 75년에서 85년까지의 10년간의 사진을 10년간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왼쪽을 보시면 주로 원도심 지역에서 주택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75년 이후부터 85년까지의 시간은 그게 주안 지역과 부평, 그 다음에 그 서구 가자동 지역 이런 쪽에 주택이 더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발맞추어서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것들이 원도심에 있다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같이 원도심에 있었던 공공기관, 그 다음에 학교들이 다 동쪽으로 따라서 옮겨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따라갔던 것들은 이제 똑같은 문법에 따라서 다음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송도로 한 차례 학교들이 많이 이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구의 무원시티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시가 평면적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밀도를 높여가는 게 아니라 평면적으로 면적을 넓혀가는 방법으로 도시가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인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도시들이나 거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다 이런 식으로 커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새 도시의 위성 사진은 인천하고 비슷한 정도의 크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인천만큼 커진 것은 아닌 세 도시들인데요. 위에서부터 전주, 두 번째는 목포, 맨 밑에는 진주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제가 파란색 점으로 찍어 놓은 것이 시청이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맨 위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점들 같은 경우에 시청이 직접적으로 옮겨간 건 아니지만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그 공공기관의 중심이 옮겨가고 그 택지의 인구의 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이게 중간중간 강이 있거나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 자연 지형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산을 넘어서까지 도시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에 비하면 오히려 인천은 만수동 쪽에 소래산이 막고 있으면 더 나가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비하면 오히려 덜 확장이 된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자연 지형을 구애받지 않고서라도 더 그냥 조금이라도 더 싼 땅이 주변에 있으면 그냥 그것을 수용하거나 매입하거나 하면서 도시는 그냥 밀도를 높여가는 게 아니라 평면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한국 도시들이 일반적으로 커지는 그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이 한계에 부닥친 게 결국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시 앞으로 잠시 가자면 이 시점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더 이상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 시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밀도를 늘려가야 되는 거겠죠. 그 밀도를 늘려가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결국은 아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이 1972년에 반포 주공 아파트를 처음 지었을 때의 사진인데요. 강북과 다르게 강남으로 영동 지역을 개발을 하면서 빈 땅이 넓어졌을 때 그 한국 사회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대도시의 인구가 도무지 주택을 건설하는 것만으로 감당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인천의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요.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인데 주요하게 보실 구간은 1970년에서 1990년까지 서울이 급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기울기를 보면 대체로 평균적으로 1년에 약 3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1년에 30만 명이라는 거는 하루에 한 8천 명 정도 늘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천 명이라고 하면 4인 가구 기준 한 200가구 되는 거고, 그러면 매일 서울에는 한 15층짜리 아파트 한 동 이상이 매일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10동짜리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를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 지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당을 주택으로,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70년대나 그 주안에 많이 지어졌었던, 아니면 이제 서울로 치면은 이제 그 강북 지역, 성수동 뭐 이런 지역들에 많이 지어졌었던 3층짜리 주택에 반지하에 사글세 넣고 뭐 2층에 월세를 주는 방식으로 뭐 3가구 정도 집어넣는다, 이런 거 정도로는 도무지 감당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공이 이 주택 문제의 총대를 짊어지고 아파트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6년에 보시면 70년대에 구획정리 사업을 했었던 주안 지역은 단독주택을 공급을 했지만, 간석동, 9월 주공, 간석주공, 이 시대 80년대 초반에 만들었던 지역은 아파트를 주공이 마음 먹고 대단지를 지을 수 있는 자리를 차지를 해서 주공이 직접 아파트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당시에 간석동을 신문기사를 찾아보면 80년대 초중반의 간석동이 전국에서 동 단위로 치면 인구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몰려드는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물리적으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천의 아파트를 누가 지었나를 보면 주로 민간이 짓습니다. 주공이 물론 지었다고 대단지 지역을 지었지만 이 주공이 스스로 만드는 것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건설업을 촉진시키면서 민간 건축 사업자들을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를 합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일반 민간 사업자들이 지은 아파트만큼이나 대기업이 지은 아파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국가가 대기업의 안정적인 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보장해 주고, 대신 기업은 그 사업을 통해서 커지는 것, 자신들의 기업의 크기가 커지는 효과를 얻는 동시에 국가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국가에 또 이바지를 하는 거죠. 서로 이런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천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아파트가 많이 필요했었던 1980년대 그리고 1995년 정도 사이의 공간에 대기업이 엄청 열심히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는 200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천이 이제 조금 다른 양상으로 넘어가서 대기업의 아파트가 많아지는데, 이제 이거는 경제자유구역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마 다음 주에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하고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기업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아파트 단지의 규모 자체는 주공에서 공급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단지의 사이즈는 주공이 크고 전체에 공급하는 아파트 주택의 규모는 민간이 더 주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85년 이전에 인천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몇 세대짜리 단지를 만들었나, 이걸 이제 원으로 볼륨을 표시를 해드린 건데, 노란색으로 지금 표현된 게 주공 아파트들이고요. 파란색이 민간 아파트 단지들이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한 번 공급하면 왕창 공급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들은 어디서 발생을 하는 거냐면 서로 역할을 좀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평형 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주거복지에 가까운, 그러니까 일단 지금 급한 수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주공이 담당하면 그 아파트 사업을 보고 학습을 해서 조금 더 고급의 주택을 제공하는 역할은 민간이, 특히 그 중에서도 대기업이 맡았다는 거죠. 일종의 이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대도시의 주택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과 공공이 협력하는 상황으로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가 이어집니다.
이 작업 또한 인천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있었던 것을 한번 이제 국가와 민간 기업들이 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학습을 하고 지방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의 도상에 인천이 있습니다. 10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의도 시범 아파트,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이런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했다고 하는 거를 보면 68년 정도로부터 이후로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71년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 73년 반포중 아파트, 그다음에 이촌의 공무원 아파트 등 포함한 아파트 지구 이런 게 70년대 초반에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을 하면 서울 사람들의 선호도가 아파트를 만족을 하는 거라서 아파트를 주택을 거르고 아파트로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기가 이제 70년대 초반이고요. 이거를 보고서 그러니 이제 민간에서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조금 더 넓은 평형에 조금 더 나은 어메니티를 가진 아파트 단지로 고급화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약 5년의 시간차를 두고 압구정 영동 개발을 하고 잠실 개발을 하면서 뭐 이런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민간 기업이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민간이 따라가죠. 똑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딱 80년대가 간석주공, 주한주공, 구월주공 동시에 입주를 했었죠. 근데 그거에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대단위 아파트들이 인천에서 민간의 대단위 아파트들이 인천에서 등장을 합니다. 인천만 특이한 사례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아파트에 대해서 결국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많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왔는데 제가 위아래 두 개로 지금 멘트들을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발레리 줄레조라는 분의 그 한국의 아파트들에 대한 해석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건 아파트라는 물리적 형태밖에 없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아파트가 그냥 사람들한테 주거 복지의 수준에서 일단 당시에 뭐 15평짜리 아파트들의 3세대 가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공 아파트와 같은 형태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고급화도 이루어진다는 것 증거는 그 당시에 이제 두 가지의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위에서 보시면 이미 압구정 아파트가 만들어졌던 70년대 후반에 그 당시에 막 50평대, 60평대 아파트들도 공급이 되고 이러면서 왜 강북에 살아? 내가 조금 괜찮은 부를 갖추게 되었고 혹은 이제 연예인이거나 뭐 정치인이거나 이렇게 어느 정도 사회적인 명예를 갖추게 됐다면 고급 주택지, 강북에 있는 고급 주택지가 아니라 영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가는 게 맞아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가서 사는 거는 내가 사회적으로 신분 상승이 완료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하고 그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그 아파트 단지를 내 주거지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종의 테마파크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급화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아파트를 하나 갖게 된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회의 어떤 부조리함을 견뎌내면서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수혜를 공동체가 나눠 갖는다는 의미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평형대에 같은 평면에 유사한 가격대의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결국은 어느 정도 비슷한 그 사회적인 부나 아니면 어떤 비슷한 계층들이 결국은 모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는 동질적으로 우리 비슷하게 그 사회 발전의 수혜를 비슷하게 받고 있다라는 감각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의 공급이 사회적으로는 국가가 사람들한테 아파트를 비슷한 형태의 아파트들을 쭉 공급을 해줌으로써 특히 이제 국민주택이라고 얘기하는 25.7평짜리 아파트들까지 도달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사회 그 경제 발전의 그 분배를 비슷하게 나눠받고 있다라는 착시를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 착시인지 실제인지는 생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드는 데에 아파트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인천의 아파트들은 그 첫 번째 그런 부와 사회적인 어떤 명예를 갖게 되었다의 증거로서의 아파트의 역할도 있고 그 사회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분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결론도 갖게 되고 이게 혼재돼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계층을 형성했다라는 인식도 갖게 되는데요. 그런 주요한
지점들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주요한 지점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평, 하나는 연수동, 그다음에 하나는 2000년대 중반부터 만들어진 아이패드 아파트들인데 그 두 가지의 감각들이 이게 밀도가 조금씩 다르게 움직여요. 어떤 시점에서는 이게 우리는 이제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게 우리가 사회적인 분배를 비슷하게 이루어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이제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보다 성공했다라는 지표로 조금씩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감각을 첫 번째로 갖게 만들었던 거는 86년의 부평 현대 아파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시 경관적으로도 이 아파트가 처음 생겨났을 때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충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 이질감은 이 위성 사진에서 이미 되게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미군 기지 주변에 있었던 일종의 유흥가들이나 이런 굉장히 난립해져 있었던 단독주택들과 굉장히 대비되는 이 당시에 보기 드문 고층에 엄청나게 큰 대단지가 생겨난 것이죠. 이 아파트는 또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보면서 이게 학습의 결과였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가장 주요한 근거는 뭐냐면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백화점을 같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처럼 만드는데 그게 백화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의 백화점이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처음으로 백화점이라는 공간이 아파트 바로 옆에서 나의 일상적인 소비도 할 수 있고 근데 조금 더 고급의 비일상적인 사치스러운 소비도 가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파트의 이 당시의 백화점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문화와 여가의 공간도 같이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부평 현대백화점들을 보면 예전에 있었던 시설이 무엇들이 있었나를 보면 문화센터가 당연히 갖춰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극장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한때 극장이 있었다 없어졌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이 그리고 이런 그 문화 여가를 같이 향유하면서 이 사람들이 특히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하고 제가 예전에 확장도시 인천 책 작업을 하면서 이제 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의 여가와 일상의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간들을 여기에 의존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온갖 커뮤니티를 다 넣어줬다는 거죠.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불과 10년 정도만 지나면 이 아파트 단지에서 백화점이 뜯어져 나오게 되면서 그냥 도시 사람들은 당연하게 백화점에 가면 이런 것들을 다 향유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처음에 제공되었던 백화점은 아파트 단지랑 같이 묶여서 만들어져 있어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조금 더 강하게 여기를 좀 점유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줬다는 거죠. 이게 불과 10년만 지나면 9월동의 흰세계백화점이나 킴스클럽 같은 게 생겼을 때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냥 인천 시민이면 갈 수 있는 백화점이 됐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약간 감각적으로 그렇게 다르게 느껴졌던 거죠. 바로 옆에 있었던 동아아파트 또한 동아시티백화점을 만들면서 이런 그 대기업 집단이 건설 회사와 유통회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대기업 집단들이 이런 식의 아파트 공급을 통해서 자신들의 아파트를 좀 더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불과 10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백화점이 그런 도구로 사용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주변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끌어올리는 도구로 사용되기 어려운 시점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이었냐? 이 다음에는 이제 단순히 건설 자본인들이 자신들이 어떤 액션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도시 계획이 어떻게 개입하느냐가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데에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수동의 아파트들이 기존의 아파트들과 달랐던 것은 죄송합니다. 기존의 아파트는 원래 있는 도시 조직 안에 일정 부분을 점유하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라고 하더라도 형성이 됐는데 90년대 초반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연수택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를 기본으로 두고 애초에 도시 계획을 형성했다는 것이 기존하고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위한 도시가 아예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도시를 위해서 학교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명문 학교라고 하는 학교들이 이전을 해서 이 도시 계획 측면에서 백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공이 제공하는 공원이나 체육시설, 야외 체육시설들 혹은 실내 체육시설들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인구수에 예상되는 인구수에 맞춰서 배치를 해줌으로써 삶의 질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이 관여를 해줍니다. 이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건설 자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들은 공공이 해주는 그 도시 계획 덕분에 자신들의 가치 향상시키게 되죠. 이렇게 되면 부평하고 달라지는 것은 우리 아파트 단지가 좋은 곳이야가 아니라 우리 동네가 좋은 곳이야. 내가 여기를 들어감으로써 인천의 다른 곳에 사는 것보다 내가 더 나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갖고 있다는 것을 표상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공공의 계획이 깔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가장 이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저는 이게 아이스링크라는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당시에 그 민간 상업시설, 민간 체육시설이 여기에 건설이 되면서 그 아이스링크가 2개가 생겼었어요. 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동홀드랑 동남스포피아라고 2개가 생겼었는데, 이 당시에 수도권 전체에 일반인들이 돈을 내고 시간을 내서 쓸 수 있는 아이스링크가 5개더라고요. 잠실 롯데월드, 목동 그 빙상 경기장, 고려대 화정체육관, 그 다음에 인천의 연수동에만 2개. 이게 수도권 전체에 94년 시점에 5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2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당시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이제 뭐 학원 끝나고 뭐 그 스케이트 타러 혹은 이제 뭐 학교에서 그 클럽 활동 시간에 스케이트 타러 뭐 이런 식으로 주말에 가게 되는 그런 데가 되는데, 셔틀버스 운행을 했었다고 하고 인천시 전 지역 배경으로 셔틀버스 운행했다고 하고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이거를 이용해 보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걸어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보면 그 지금 또 익숙치 않은 그 방과 후 학생 대상으로 한 아이스하키 클럽 뭐 이런 거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 동네에 살아야만 향유할 수 있는 어떤 문화 자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 자본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게 80년대에 현대아파트나 동아시티 백화점 있는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설 자본이 해주는 거였다면 이제는 공공이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극도로 심해지는 거는 로 표상되는 거는 송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송도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서울보다도 더 심하게 이걸 공공이 기획적으로 그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특정 지역에 몰아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서 국가로부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끌어내서 특정 지역에 사회적인 문화적인 자본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그 제도를 향유하려면 여기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갔을 때 그게 가장 극대화되는 거죠. 물론 밖에서 놀러 가면 되는 거긴 한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만들어주는 거죠. 송도의 근원은 이 아까 보신 2008년의 그림이 만들어지기는 좀 구체적인 그림을 끌어올라가면 1998년으로 1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그림이 나오기까지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냐 그러면 1980년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차치하고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것이 구체적으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건 1998년이었는데요. 이 98년에 네덜란드의 건축회사 OMA가 만들어낸 그 도시계획안을 인천시가 채택을 하면서 인천의 국제도시를 새로 하나 만들어야겠다라는 계획이 입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도시를 보면 그 주택
지역이 혼재되는, 그러니까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섞여 있는 걸로 계획은 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택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건 이제 OMA의 의견이 아니라 이제 인천시가 계속해서 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아파트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맨 왼쪽에 보시면 그 지구 단위 계획도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아주 흐릿한 노란색이 아파트 지역인데 기존의 연수구 그림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서 제가 지금 녹색으로 칠한 부분 말고 나머지 회색 부분은 거의 대부분 아파트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수동 지역에서 알다시피 일부의 상업지역, 일부의 주택지역이 있지만 대부분이 아파트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10년의 시간이 더 지나고 났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보시면 실제로도 그렇지만 주택보다는 여기에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 어떤 종류의 것이 들어가야 되느냐로 도시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공장과 연구단지와 뭐 기업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위한 도시로 도시에 대한 공공이 만들어내는 플랜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아파트는 여기에 계획에서는 이 돈을 벌기 위한 땅들, 그 땅에서 돈을 벌 사람들을 위한 부수적인 수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작 지어지고 났더니 그 지어진 송도라는 지역은 그 돈을 벌 수 있는 땅들을 위한 부수적인 단지가 아니라 이 아파트가 가장 메인이 되는 걸로 바뀌는 거죠. 사람들한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물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미리 제 말씀을 드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근데 송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공이 도시를 공급해주는 방식이 좀 바뀝니다. 뭐냐면 보행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느냐를 차치하고 계획을 할 때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블록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줄임으로써 걸어서 접근하는 도시로 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면대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 이때쯤에 가지고 있었던 도시계획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었었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으로서 물리적인 방법론으로서 블록 사이즈를 좀 줄여보자. 그럼 사람들이 차를 덜 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 당시 도시계획에서의 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를 계획을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 하면 그러면 문을 닫아. 차를 안 타도 되는 거라면 차를 안 타도 되는 거라면 그냥 문을 닫으면 된다라는 걸로 바뀌게 된 거죠. 길 밖으로 나가야 될 때는 차를 타고 단지 밖으로 나가고 단지 안으로 들어올 때는 그냥 단지 들어오자마자 지하로 다 차 집어넣어서 단지 내에는 차가 안 다니도록 만들어주고 보행 중심으로 가주고 대신에 문을 닫음으로써 그 차들이 우리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는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로세로 200m 안에서만 우리끼리 만날게. 너희들이 얘기하는 면대면으로 만나는 도시는 우리는 단지 안에서만 할게. 이렇게 아파트들은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하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화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사실은 그렇게 만나는 게 편치는 않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선호하게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가 분배된 비슷한 정도의 사회 수준으로 분배됐다는 점이 여전히 여기에서 효용이 남아 있어서 송도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나한테 어떤 명예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들끼리는 비슷한 분배라는 수준이라는 인식 때문에 커뮤니티는 우리 200m 가로세로 200m 안의 공간에서 형성을 하겠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어메니티, 그러니까 예전 94년의 그림만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공공이 제공하는 어메니티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 상업시설 중에 어딘가에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동네의 무엇을 누리기 위해 갔다면 이 닫힌 커뮤니티는 우리 단지 안에 아파트 단지를 짓는
건설 회사에서 제공한 어메니티를 우리끼리만 쓰는 것. 근데 그것도 우리끼리만이라기보다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누군가들끼리만 이렇게 더 작아지게 변한다는 거죠. 이게 제가 확장도시 인천을 처음 책을 같이 작업을 하고 여기에서 발표를 그때 출간 기념 강연을 했었던 2017년 1월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송도가 만들어지는 2008년 시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인 이 아파트 단지가 어떤 이런 식으로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되는 것의 장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급격하게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6장의 사진은 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들을 제가 찍은 거거든요. 로드뷰로 찍은 건데 동네도 특정 동네가 아니고요. 다 다른 동네들이에요. 어디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은 아이패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다 똑같은 방식을 답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구역이 아니고 여기 이제 되게 거대 단지긴 한데 단지별로 커뮤니티를 따로 형성하겠다는 의지가 문부터 보이는 거죠. 차도 들어오면 안 되고 당연히 보통 차가 안 들어오면 보통 보행도 안 들어오니까 요즘 배달 오토바이랑 택배 트럭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단위로 커뮤니티가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거대한 주공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커뮤니티 정도의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나 현대백화점이 만들어졌던 80년대 중후반 정도는 그 앞 백화점을 향유하는 거는 거대 단지가 좀 더 강하게 점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백화점 문화센터나 백화점을 누릴 수 있도록 인천시 전역으로 셔틀버스가 다니고 있었고 그 94년의 시점에서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제 여기가 되면 동 단위, 마을 단위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 단위로 커뮤니티 사이즈를 줄이려는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지역성이 미분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처음으로 드러났었던 거는 너는 어디 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분당 산다라고 얘기하지 성남 산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농담에서 이게 우리가 처음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도 강남에 사는 사람과 강북에 사는 사람, 강북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뭐 어디 사는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그것을 나누는 척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아주 좀 거칠게 얘기하면 주택 가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 동네가 행정구역이 가지는 정체성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시점이 왔다고 보이는 거죠.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는 아파트 단지들인 거고 근데 그게 인천도 비슷한 현상들이 이제는 거의 전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 사람과 저는 간석동 사람이고 간석동 사람인데 나는 구월동에 산다, 나는 간석동에 산다, 관교동에 산다, 부평 어딘가에 산다, 나는 노원시티에 살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인천에 산다라고 했을 때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과 같이 묶을 수는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지금 이 전체적인 강의 프로그램에서도 인천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는데 저는 어쩌면 인천 사람이라고 묶을 수 없게 된 시대에 살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아까 제가 지속적으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아파트들이 역할을 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렸을 때 제가 확장도시 인천 작업을 할 때는 그 아파트 단지가 어떤 형태로 변화했는가가 중요했었어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저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이걸 묻는다면 아파트 단지들이 그 정체성을 만드는 역할을 할 때 점점 조그맣게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 행정구역에 속하는 누군가는 거대 행정구역에 소속된 나보다는 어느 동네, 어느 아파트 단지에 속하는 나가 더 강하게 나를 형성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생각에 좀 더 강하게 들게 만드는 거는 인천의 인구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인천시의 이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이 산업화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어느 정도 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영남 쪽에는 공업단지가 많이 생겨서 그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으니까 서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 동안 매년 30만 명씩 늘어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어디서 왔냐? 다 우리가 그 자연 증가로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럼 그 지역들에 원래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에서 살고 있는 토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고 있는 서울 토박이들이 어느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느냐를 본 거였어요. 보면 부산이나 영남 지역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갔다고 하는데 토박이 비율로 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40%가 채 안 되죠.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토박이의 인구 비율이 40%가 안 됩니다. 이게 2015년으로 가면 1980년에 비해서 더 줄어드는 모습을 봅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인천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났고 거의 차이가 없고,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41.5%에서 48%까지 늘어났어요. 이때쯤, 그러니까 이 얘기는 1980년대쯤 언저리까지 지방에서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약간 고여 있다는 느낌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여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더 강한 근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제가 붉은색으로 색칠된 게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 사람들이거든요. 보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끼리 더 많이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으로 오면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에 서울, 경기, 인천 사람들의 비율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게 자녀를 낳아서 이게 시간이 30년이 지났으니까 이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자녀를 낳고 그 사람들은 서울, 경기, 인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올라오는 인구가 예전만큼 많지 않고 이 안에서 돌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 그 이주 데이터를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은 사실 그게 그렇긴 한데, 이제 일단은 이 그래프만 봐도 그렇다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 하나의 그래프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20세에서 59세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대학을 위해서 이주를 했거나 직장을 위해서 이주를 했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속하는 나이대의 인구 구성을 다시 한번 본 거거든요. 똑같이.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원래 나이대 전 연령대에 비해서 더 구성 비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것 또한 2015년으로 오면 수도권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 일단 지방에서 많이 올라왔던 것들은 어느 정도 마치 서부시대처럼 막 몰려왔던 것들은 이제는 약간 지나갔고, 우리가 그때의 렌즈로 지금의 인구 구성도 계속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는 수도권 안에서 계속 돌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인구 이동을 매년도별로 본 건데요. 보시면 해가 갈수록, 그러니까 왼쪽은 인천이고 오른쪽은 서울인데, 해가 갈수록 전체적인 볼륨이 서울은 아예 줄어요. 서울 사람들은 잘 이사를 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인천도 예전에 비하면 1980년대 우리가 아까 봤었던 85년 기준으로 봤었던 그때에 비하면 인구가 이동하는 건 점점 줄어들어요. 잘 안 움직여요,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옅은 보라색으로 칠해드린 게 이제 비수도권에서 올라오는 케이스들인데, 그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수도권에서 계속 도는 거죠. 이거는 순이동이에요. 앞에서 본 거는 그냥 인구 이동이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온 것, 수도권에서 온 것, 그냥 그것만 본 거고, 이거는 순이동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인천으로 10명이 가고 인천에서 서울로 5명이 갔다 그러면 순이동, 그냥 서울에서 인천으로 5명만 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순이동으로 체크를 해보면 인천의 경우에는 200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인천으로 직접 왔다 갔다 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진한 색깔 위주죠. 그리고 서울은 보면 수도권으로 나가는 인구가 더 많아요. 서울에서 이제 인천, 경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계속해서, 이게 요즘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속 그랬다는 걸 지금 그래프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에서 교육 때문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든 직장을 위해서든 지방에서 서울로 왔다가
집을 얻기 위해서 인천 경기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이제 이런 그래프들을 보이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그래프들의 그 높이를 보시면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만 이 내부에서 돌고 있다. 그리고 내부에서 도는 전반적인 경향성은 일단 서울로 왔다가 인천 경기로 빠지고 인천 경기에서는 제자리에서 돌고 이런 식으로 인구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추세다. 그러면 인천에서 오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는 어디서 주로 많이 오냐라는 걸 보면 제가 그 인천과 경기도를 그 각각 그 인천시나 경기도에서 자신들이 나누는 분류에 따라서 이제 구역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 인천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은가를 봤더니 가장 쉽게 표현하면 가까운 데서 옵니다. 그냥 서울도 서남권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장 진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서남권 7개 구, 강서구에서 관악구, 동작구까지 7개 구에서 가장 많이 오고요. 경기도도 그 시흥, 의왕, 안산, 과천, 광명 요 지역, 그 서울, 경기도 중부 지역, 그 부천시까지 그 인천에 인접한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직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격변을 해서 인천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생활권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상태에서 단순히 주택을 위해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흐름은 어느 해에도 2001년 이후부터 지금 한 2018년까지 거의 근 20년 동안 거의 차이가 없고요. 다만 전체적인 볼륨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해에는 인천은 좀 많이 오고 어느 해에는 적게 오고. 근데 그래서 어디로 오느냐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는 가까운 데서 오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천에 어디로 들어오느냐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인천을 크게 4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따로 묶었고요. 그게 지금 각 연도별 맨 왼쪽에 있는 기둥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도심, 중구, 동구, 미추홀구. 그다음에 중구는 이제 도서지역 빼고 원도심 지역만. 그렇고 그다음에 연수구, 남동구, 이 남쪽 지역들. 보통 서울이나 경기도를 나갈 때 제2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 그 다음에 나머지 북부 지역,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던가 아니면 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이나 경기도로 접속해야 되는 분들. 그렇게 해서 4가지로 인천을 나눠보면 2000년대 초만 해도 당연히 북부 지역 번역으로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철도 얘기 들으셨으면 이제 이 인식을 하시겠지만 서울로 나가는 기본적인 틀은 아무리 그 도로교통을 많이 연결을 해주어도 1호선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사를 오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는 분들의 대부분은 부평구나 계양구 아니면 최근에 들어서는 서구의 가좌동 정도까지로 대부분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대신에 늘어나는 거는 어디냐? 아이패즈로 들어오는 분들이 늘어나요. 서울에서 원도심도 당연히 조금씩 줄어들고요. 남쪽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는 거의 차이가 없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딱 한 번 튀는데 언제 딱 한 번 늘었었냐면 2007년에서 2008년 정도 구간에 잠깐 늘어요. 이때 왜 늘었냐 하면 남동구에 에코메트로가 입주를 해서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공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특히 조금 도드라지는 거는 서울 동남권역, 그러니까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이 4개 구에서 인천으로 이사 오는 케이스인데 이분들이 이사를 오는 경우에는 30% 정도가 마지막에 2018년까지 보면 2010년 이후로 보면 아이패즈로 오는 비율이 다른 데서 오는 분들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보나 아니면 지금 보시면 6개 권역으로 보나 대부분 한 5분의 1 정도에 못 미치거든요. 아이패즈로 이사를 오는 경우가. 근데 동남권역에서 오는 경우는 30%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갈 거면 송도나 청라로 이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택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런 결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 동남권역에서 인천은 워낙 애초에 머니까 그 생활권을 생각하지 않고 이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주택 가격이든 아니면 생활의 질적 측면이든 그냥 그걸 생각해서 그냥 이주를 한다는 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도드라지는 측면을 좀 더 보여드렸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에서도 보면 점점 더 맨 위에 있는 검정색 그래프가 제가 북부 권역, 아까 말씀드렸던 부평구, 계양구, 서구 지역으로 이사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요. 심지어 김포에서 이사를 오는 분들도 이쪽으로 들어온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요. 대신 늘어나는 거는 아이패드로 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죠. 공통적으로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래프들이 얘기하는 전체적인 결론은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수도권에서 이제 안 들어오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뱅글뱅글 돌고 있다 사람들이. 그리고 수도권에서 오는 것도 생활권이 바뀌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까운 동네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도 강서동, 강서지역, 남서권역에서 오고 경기도도 중부권역에서 오고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아까 구분으로 보면 이제 위쪽에서 오는 노란색이 좀 두꺼운 이유는 김포가 가까우니까 김포에서 이사를 검단 쪽이나 서구 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자신들의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생활권들을 버리고 인천에 새로운 생활권을 찾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게 유지된 상태에서 그냥 주택이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니까 새 아파트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잠깐 반짝 인천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았다가 올해는 아파트 공급이 별로 없어. 그러면 또 인천에 이사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인천에 사람들이 무언가 새로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오는 경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냥 새 아파트가 생겨서 오는 거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조금 더 나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어서 오는 거에 비율이 더 높은 것이고 인천에서 내가 뭔가 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서 내가 더 많은 어떤 뭐 새로운 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든가 아니면 일자리가 더 나은 게 있어서라든가 이런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의 20대 전입 인구가 많은 이유는 결국 대학 때문인 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인천에서는 그런 비율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유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주의 흐름이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를 불러왔냐면 원도심으로 인구가 안 들어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는 최근 한 10년 넘도록 아이패드나 아니면 도시 외곽 중심으로 계속 공급을 해줬으니까 새로운 공급이 없는 곳에는 딱히 갈 이유가 없는 인천의 지금 상황에서 원도심으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결과를 낳는 거죠. 지금 5년 단위로 제가 그려드렸지만 2015년 이후에는 부평구도 지금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선으로 그려놓은 거는 그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거든요. 노령 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인구 300만짜리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단위로 뜯어보기 시작하면 약간 농촌처럼의 형태들이 인구 구조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 원도심을 예전에는 원도심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중구 동구 문제니까 해결해야 된다라고 접근했었는데 이게 인천 전체로 이런 형태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그 구단위에서 동단위까지 그러니까 그 도시 인구 소멸, 도시 소멸에 대해서 어디가는 위험한지, 어디는 주의해야 되는지 이걸 4단계로 구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강화읍 지역, 길상면 지역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위험하다고 나왔었어요. 그 두 지역은 이제 주의 상태였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5개구, 중구 원도심 지역,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는 주의해야 된다는 단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고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대신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인천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그 인구들이 이 지역으로는 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도시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든 아니면 유지를 하든 아니 도시에서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하든 모든 기본적인 조건은 결국 인구를 어떻게 끌어들이냐인데 그 기본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천 전체의 바운더를 봐서 우리가 인천 사람으로서는 크게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어쨌든 200몇십만 유지하고 있고
뭐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뭐가 계속 뭐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더 작은 단위, 아까 말씀드렸었던 아파트 단위까지 줄어드는 지역 정체성으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동네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조금 화제를 돌려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유독 인천 사람들이 인천은 외지인의 도시라고 얘기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인천이 형성됐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대에 20세기 후반에. 근데 정작 인구 구성들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인구 구성들을 보면 이건 수도권의 대도시들이 갖는 공통적인 현상이었거든요. 어느 도시든 수도권, 특히 서울, 인천, 그다음에 뭐 이제 부산 정도들 이렇게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가 몰려드는 지역들은 다 공통적으로 가져왔었던 현상들이고, 심지어는 지금 수도권에서는 충청 호남 인구 비율이 40% 정도까지 육박을 하는데 유독 인천 사람들은 인천이 외지인의 도시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왜 유독 인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가? 저는 이게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대도시가 되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원래 인천의 토박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간에 대한 인식이 따라잡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1914년에서 2005년에 이르기까지 인천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는 과정인데요. 이게 이제 물론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없는 땅을 이제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도시가 된 거지만, 이 어딘가에 살고 있는 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어딘가, 1914년에 저 짙은 파란색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면 나는 언제 갑자기 인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인천 사람으로서 이미 되고 싶다라는 욕망을 하기 전에 제도적으로 나는 인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나는 언제쯤 어디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특히 이렇게 넓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인천으로 이사를 오면, 특히 80년대쯤에는 충남 지역에서 인천은 특히 충남 서부 지역에서 많이 왔다고 하죠. 서산 당진 이쪽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20살 때 오셔서 60세까지 사셨잖아요. 그러면 인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하기 되게 애매한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애초부터 굉장히 거대한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한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라면 인구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그 주변에 있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그 수위 도시라는 이점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오고 가니까. 근데 인천은 계속해서 서울이라는 존재 바로 옆에 있으면서 도시가 계속 물리적으로 커지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선택하지 않고도 나는 인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지금 이게 뭐냐면 94년에 그 당시에 김포 군수였던 유정복 군수가 인천 직할시에 내놓은 의견서예요. 그러니까 이때 검단면을 인천으로 합치느냐 마냐에 대해서 이 내용을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김포는 우리 스스로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역사적으로 서울 강서구한테도 김포시를 떼어주고 인천 계양에도 인천시를 떼어주고 하다 보니까 참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다. 우리는 더 이상 땅을 주고 싶지 않은데 검단 주민들이 56%가 원해서 어쩔 수 없이 검단면은 인천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40%의 검단 주민들은 그냥 인천 시민이 된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그죠? 그럼 우리가 이분들한테 당신들은 이제 인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혹은 자부심을 혹은 애양심을 가져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지자체 행정경계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기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90 몇 년도에도 실제로 이랬는데 더 계속해서 도시 구조가 계속해서 미분화되고 파편화되고 지역 정체성이라는 게 미분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그런 말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게 조금 약간의 님비 비슷한 거라고 부를 수도 있는 형태로도 또다시 드러나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분할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다시 한번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맨 처음 나왔던 거는 2005년이었어요. 근데 2005년에 분구론이 나왔었던 거는 인천시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을 떼내는 것이었는데 이거는 그 인천 시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요구였어요. 중앙정부에서 인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어떤 거대한 제도를 실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국가가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던 게 2005년의 얘기였다면 요즘에 이게 나오는 얘기는 작게는 연수구로부터의 분리, 크게는 인천시로부터의 분리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뭐 특정 카페를 제가 이제 글 제목들을 따온 건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지역 정체성으로서 내 정체성, 나의 착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인천시라는 큰 범위는 제외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이 지역에 사는 이게 뭐 제가 지금 특정 지역을 꺼내오긴 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이기심 때문이냐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에는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그냥 심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결국은 지역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잣대로 결정할 것이냐는 겁니다. 지역 정체성, 착근성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인천이라는 경계를 가지고 특히 어떤 시점까지 지정을 해서 인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제 도시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가 조금씩 변하면서 특히 원도심 재생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역사회에 애착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지역을 재생하고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 이야기를 다르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도시를 계획하거나 도시를 개발하거나 뭐 재생하거나 할 때 그런 사람들의 애향성과 뭐 착근성과 지역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 정도 인구의 대도시에서 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강연의 이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인천의 정체성이라는 걸 대답하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이 미분화되어 있고 오히려 이렇게 더 작은 규모에서의 지역 정체성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극단적으로는 우리는 한국 도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규모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거대해져서 서울 대도시권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라고 말하죠. 그 정도까지의 글로벌 시티 규모에서의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얘기하자면 뉴욕시티 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맨하탄 섬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 살죠. 한국 사람들 퀸즈에 많이 살고 그 주변에 뉴저지에 가서 살고 있거나 필라델피아에서까지 통근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뉴욕 사람처럼 인식을 하는 거죠. 자신들을. 왜 나의 삶의 대부분을 아침에 눈 떠서 내가 일을 하고 문화적으로 무언가 누리고 뭘 하는 거는 대부분 뉴욕 안에 있으니까. 비슷한 식으로 인천에서도 제가 확장수 작업할 때 비슷한 이야기 들었었는데 나는 30년을 부평에 살았지만 나는 아침 7시 반에 을지로에 출근을 해서 밤 10시까지 거기에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무언가 물건을 영동 롯데백화점에서 퇴근할 때 사들고 오고 나는 서울 사람 같은데?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지금의 행정구역
정도의 광역자치 행정구역 개념에서 우리가 인천이라는 단어로 정체성을 물어보기에는 이 단위는 너무 애매하지 않은가. 훨씬 작든지 훨씬 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파트를 도구 삼아서 얼마나 도시계획 안에서 아파트들이 점점 더 작은 공간으로 사람들을 규정 지었고 사람들이 그래서 적응되는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인천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딱히 새롭게 인천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인천에 들어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새로운 집이 생겼으니까 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보통 이제 아이패드 얘기를 주로 드리게 될 건데 다음 주에는 아이패드의 산업 얘기들을 많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송도 죄송합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도시를 만드는데 더 이상 집을 어떻게 지어줄 거냐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땅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로 얘기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드렸는데 그 얘기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이주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집, 조금 더 새 집, 조금 더 내가 원래 향유하고 있는 생활권에 조금 더 새 집이 생겨서 인천에 오는 것 뿐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는 이주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역성이나 정체성을 인천이라는 이름으로 물어볼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1시간 반을 주셨는데 저는 1시간만 썼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기로는 질문을 주셔도 된다고 들었고 네. 아니요. 뭔가 뭐 말씀을 주시는 게 있으면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실 말씀이나 의견, 질문 등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도 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의견? 저는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그냥 인천이라는 지금 현재 그 도시가 그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아파트 단지 대단히 단지들이 지금 굉장히 유성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그 추세가 선생님께서는 앞으로도 인천이 계속해서 이렇게 아파트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야지 나타날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주안 쪽에 대단히 단지가 들어오고 송현 초등학교 쪽에 대단히 단지가 건설이 거의 완전히 다 돼가는 상태인데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들어서야 되나 그런 의문도 생기고요. 네. 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를 가지고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주택의 수준, 질적 수준의 면에서 접근을 하자면, 그러니까 최근 이제 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땅콩집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갑자기 서울 근교로 나가면 5억이면 집을 두 채를 지어서 같이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 나왔었어요.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주택 건축 쪽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그 발레리주르 선생님이 했었던 얘기가 그런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아파트냐 주택이냐를 선택을 할 때 2010년대의 아파트와 1970년대의 주택을 비교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주택을 얼마나 더 지금 시점에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혹은 뭐 이게 안정적으로 구조적으로나 뭐 이런 식으로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그 주택을 더 발전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만큼 소홀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 부모님 세대한테도 말씀드려 보면 그냥 저는 다음 집은 주택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자녀한테 관리할 거 너무 많아. 너무 불편해. 추워. 난방비 많이 나올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의 인식도 그러하지만 실제로 주택이 아파트가 발전하는 만큼 그 생활의 편의성을 줄 수 있도록 발전할 만큼 따라잡지 못했다는 면에서 과연 대단히 주택으로 바뀌었을 때 왜냐하면 어쨌든 전체적인 인구 감소는 출산율을 보건대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굉장히 다국적 사회로 변하지 않고서는 인구 감소가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도심이나 어떤 이미 인구 감소가 예정되어 있는 어떤 곳에서는 대단히 아파트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공급이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대안으로 주택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주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 편의성을 아파트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거는 개별 세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가 주는 장점까지도 누군가는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지 주택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지금 아파트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거는 주차도 있고 보안도 있는데 주택들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걸 해결해 주는 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줄 수 있는 형태로 변할 수 있느냐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거에서 따라오는 경제성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한 그 시민회관 주변의 이사구역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에 묶여 있었는데 여전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결국은 사업성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원저리에서 결단을 설 수 있다면 아파트로 바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형태로 남아있겠죠. 근데 지금 형태로 남아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연남동이나 성수동이나 뭐 이런 지역 서울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 주택들이 1970년대 형태에서 2010년, 2020년의 형태로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어떤 당위로 선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도시재생 담론은 그거를 당위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서울로 예를 들면 그거를 공공의 힘으로 당위로 지키려고 했었던 창신동이나 아니면 민간에서 당위로 접근했었던 익선동이나 결과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건물만 남아있다고 보는 게 아깝죠. 거주자들은 다 바뀌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렇다고 보면 그게 우리가 굳이 아파트로 재개발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당위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 사실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는 그것도 좀 생각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아파트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드러내고 보면 결국은 경제성이랑 그 공급하는 사람의 경제성 그리고 입주해야 되는 사람의 만족도 그냥 그게 결국은 결정할 것이지 우리가 당위로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직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아니면 다음 주에 네. 하실 내용을 잠깐 예고편식으로 살짝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에 제가 아까 지금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몇 번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릴 때 오늘 말씀드린 건 인천 사람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거였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던 거는 인천이라고 바운더리 지어진, 그러니까 지금 오늘 결론적으로 저는 그거 맞냐라고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인천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만들어진 그 영역 안의 그 정체성은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다음 주에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에 가장 강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었던 가장 강한 그 동기는 이거였어요. 이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도시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그건 이제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공간적으로 어떤 도시냐라고 생각하면 인천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결국 공단의 도시거든요. 그 황해문화에 기고된 글 제목 중에 하나,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글 중에 하나, 공단의 고향이라고 인천을 설명하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규모 공장을 통해서 발전한 도시거든요, 인천은. 근데 공단, 제조업, 공장 이런 단어들로 설명할 수 있었던 도시를 다르게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결과물이 이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왜 제조업의 도시로서의 인천을 설명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는지,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부터이긴 한데,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인천이 어떤 도시로 바꿔야 된다, 공장의 도시가 아니라 다른 도시, 다른 정체성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결과물, 그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그 생각의 결과물을 이제 제 첫 결과물이 결국 이 그림인 거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인천이라는 지역이 지금은 이제 무슨 공장의 도시가 아니라면, 혹은 그게 맞다면 지금은 어떤 도시로 가고 있는지, 만약에 이때쯤 생각했었던 목표가 있었다면, 그 목표가 이루어졌다면 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다면 뭐 때문에 안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왜 그걸 도시의 경계를 넘어서라고 다음 주 주제를 정했냐면, 그게 결국은 인천이라는 행정 경계 안에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리는 저의 전체적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인천이라는 단어로 정체성을 자꾸 정의하려고 하면 결국은 크랙이 자꾸 생길 것이다. 그게 공간으로든 개개인의 사람으로든 계속 불편하고 어긋나는 지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거를 특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공간 개발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어쨌든 도시 계획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드릴 때 받아들이는 시민의 측면에서 보다는 이런 생각을 한 공공의 측면에서 좀 더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인천시가 진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가 라기보다는, 이렇게 한 건 아마 이런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다음 주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큰 주제는 원래 인천의 정체성을 묻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기획을 했었는데요. 오늘 듣다 보니까 이미 그렇게 인천시 전체라는 정체성을 말하기에는 이미 미분화된 사회를 걷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도 도화동에서 태어나고 주안 살다가 만수동에서 이렇게 초중고로 나왔는데, 저희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인천의 그 확장의 흐름에서 저희 가족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다음 주에는 오늘은 사람에 대해 얘기를 했다면, 다음 주에는 도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벌써 기대가 되고요. 다음 주에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